예, 안녕하십니까. 환상의 나라 제4강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환상의 주제는 지난 20세기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에 관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절겨 수탈 또는 약탈 또는 말살 무슨 뭐 연행, 납치 뭐 이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제는 일제의 지배에 40년간 또는 35년간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고 한국의 식량을 약탈하고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연행하고 특히 한국의 처녀들을 납치 연행해서 또 위안부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한국인들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은 떠올리게 됩니다. 현행 교과서는 그 시대에 관한 역사적 서술에 있어서 일제의 조선 지배는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적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한국의 토지와 식량 등등을 수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토지와 식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자체를 연행하고 납치하고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요, 1982년에 정부가 중고등학교에 보급한 국정교과서입니다. 이 해당 일제시대에 관한 해당 부분에 토지의 약탈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일제는 우리 농민의 손에서 토지를 빼앗아 우리 땅으로 이주해오는 일본인들에게 나눠줬다. 그들은 토지를 빼앗기 위해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말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대한제국을 병합한 직후 토지 조사령을 반포해서 전국의 토지를 청량을 하고 그리고 그 지형, 지모, 면적을 조사를 하고 나아가서 토지 소유자를 조사를 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1918년이나 되어서 끝난 그러한 그 대규모 사업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때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해당 면에 토지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 새로운 법에 어두웠고 그 절차가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한다 하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구나 일제가 하는 일이라 고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하였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토지를 주인 없는 토지로 몰아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뭔지 모르는 그런 농민들에게 신고를 요구를 해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토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그것을 전부 국유지, 조선 총독부 소유지로 만들어 버렸다. 나아가서 종래의 왕실이나 공공기관에 속하였던 많은 토지도 자동적으로 총독부 소유로 되었고 동독이나 마을의 공유지도 대부분 몰수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토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토지를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 총독부는 이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일본인 토지회사에 불화하거나 일본 이민들에게 이를 헐값으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40%의 수탈이라 한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전국 농토지에 또는 뭐 어떤 때는 전국 농토의 농지의 뭐 40%, 뭐 어떤 해에는 전국 국토의 40%. 하여튼 이 40%의 그 수탈설이 바로 이 교과서의 그 기본 취지입니다. 교과서는 토지가 이렇게 대량으로 수탈된 데 이어서 식량도 수탈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량의 수탈해서요. 3.1 운동이 일어나던 때를 전후해서 일본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자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자기 나라의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삼미정식 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쌀 수탈 계획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1922년부터 한 34년까지 소위 삼미정식 계획이라 해서 쌀 정산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리를 확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를 개량하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큰 사업이었는데 그 삼미정식 계획을 이 교과서는 쌀 수탈 계획이다.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삼미정식 계획이, 즉 쌀 수탈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제는 강제로 쌀을 가져갔다. 뭐 요 말이 강제로 가져갔다는 거는 농민들에게 그냥 총칼을 들이대고 그냥 뺏어갔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쌀을 생산하고도 굶주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 잡곡을 들여왔으나 우리 민족은 굶주림을 면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통계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33년까지 연간 총 생산된 미국의 양이, 쌀의 양이 만석 단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270만 석에서 1630만 석으로 증가했는데요. 수탈량이라 해서 185만 석에서 870만 석으로 처음에는 한 6분의 1 내지 7분의 1이었다가 그다음에 절반을 넘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따라서 50%, 40% 수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된 사진은 군산항에서 쌀을 싣고 일본으로 떠나는 화물선과 그리고 저 부두에 야적된 어떤 쌀의 모습, 쌀을 저장한 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에서 쌀이 반출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제는 대량의 그 토지를 40%의 토지를 빼앗아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40%에 가까운 뭐 해마다 상이합니다만은 40%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쌀을 그저 빼앗아서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0%의 수탈설 이것이 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서술은 196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각 교과서에서. 1960년대는 교과서가 거민정 체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과서를 썼는데요. 그때 부분적으로 이러한 서술이 나타났습니다. 40% 또는 50%, 토지의 50%를, 토지의 40%를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지필자에 따라서 그러한 그 기술이 등장하다가 1974년이 되면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됩니다. 그때는 교과서가 단일 교과서로서 그 내용이 통일이 되는데 그때 교과서 지필자들이 선행하는 거민정 교과서들을 참고하면서 40% 토지 수탈서를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1962년부터 2002년까지 40년간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제가 40% 대량의 토지와 식량을 우리 농민으로부터 빼앗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가르쳤고요.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연한 역사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적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보급되어 있는 이 40%의 수탈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하는 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이 1982년까지는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서가 출간이 된 것은 1982년입니다. 1982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근무한 그 신모 교수가 조선 토지조사 사업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아는 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토지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인데, 그 책에서는 신 교수는 이 교과서는 일종의 신고주의라는 방식을 통한 어떤 사기적 수법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모 교수는 토지조사 사업의 폭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때 약 한 2만여 건의 그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이 국유진과 민유진과 하는 그것을 둘러싸고 약 12만 정도에 달하는 어떤 국유지를 둘러싸고 국유지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니다, 이거 국유지다, 이런 것이 총독부 입장이고, 아니다, 그건 민유지다, 내 것이다 하는 민간인이 있어서 이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대체로 한 2, 3만 건의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모든 분쟁은 민간인의 정당한 주장은 일제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억압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로 든 것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할 때 국유지가 약 12만 정도가 조금 못 됐습니다. 근데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끝이 날 때 국유지는 약 12만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을 비교해 보니까 12만 정보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늘었다, 국유지가.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수만 건의 분쟁은 전부 다 억압되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한 손에는 청량기를, 한 손에는 피스톨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량기 들고 막 청량을 하다가 저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거는 국유지가 아니다, 민유지다라고 주장하면 또 피스톨을 갖고 쏘거나 억압을 해서 분쟁을 억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토지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이 이제 국유지 면적이 오히려 늘었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에 그 책이 나온 그 해에 교과서도 동시에 소개했고, 따라서 이 교과서의 내용은 1982년이 단계가 되면은 그 신모 교수의 그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서 뒷받침 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구체적 연구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일종의 어떤 상상의 작용에 의해서 역사를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 신모 교수의 책이 나온 게 82년인데 그 다음 해 1983년에 조정래라는 소설가가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리랑의 소설의 첫 부분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모 교수의 그 책을 아마 참고를 하면서 아마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아리랑의 그 소설의 한 대목인데요. 거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제 2강에서 말씀드린 바로 김제입니다. 그 김제 평야에 그 죽산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죽산면 내리외리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차갑수라는 어떤 농민이, 순박한 농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알고 보니까, 자기 토지가, 남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신고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친일 악덕 지주인 그 지주총렬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 또는 일본인 이름으로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지주총대를 밀쳤습니다. 밀쳤더니 상처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산면에 주재하는 일본인 순사가, 그죠? 죽산면 주재 파출소 소장인 그 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차갑수를 그 마을에 당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총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중대 사실을 공포하니 다들 똑똑히 들어라. 저기 묶여있는 차갑수는 어제 지주 총대에게 폭행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그 만행은 바로 총독부가 추진하는 중대산업인 토지조사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죄인 차갑수는 경찰령에 의해 총살령에 처한다. 그래서 니본들을 빼들고 주재소장의 그 칼칼한 외침이 있었고 드디어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격 준비하고 그 주재소장이 니본들을 치게 들며 외쳤습니다. 네 명의 순사가 일제히 총을 겨누었고 발사하니까 총 소리가 진동했고 차서방의 몸이 불쑥 솟기는가 싶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왼쪽 가슴에서 피가 흘렀다. 뭐 석양에 까마귀 누워 울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래 씨는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 때 토지를 빼앗긴 데 저항을 하다가 이렇게 총살령에 처한 사람이 4,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 소설의 해당 부분을 보니까 그 소설을 읽은 어떤 학생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지 이럴 수가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비록 역사 소설이지만 소설가는 그것을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청량기를 한 손에는 피스톨을 들고 하는 것이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소설가가 이렇게 쓰니까 역사적 사실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랑을 평론한 수많은 평론가들이 역사의 비극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훌륭하게 이미지로 만든 걸작의 장면이다. 또 이렇게 또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문학자들이 또 그런 그 아리랑 찬양을 내걸고요. 이렇게 해서 1980년대가 되면은 이 아리랑 소설이 뭐 100만 부, 4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400만 명이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읽고 그것을 사실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환상으로서 일제가 총칼로 무지한 농민들을 윽박을 지르면서 총살령에 처하면서 전국 토지의 40%를 빼앗았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아울러 식량의 40%, 50%를 그저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 주장을 또 반복을 할까 생각합니다. 뭐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중의 대중적인 어떤 시대 정신 등 그 대중 잡지를 통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중대한 문제고 또 교과서 서술 자체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저로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쓴 교과서에 기술된 일제 수탈성의 신화성 이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한번 찾아봐 구체적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의 출발이 토지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토지제도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조선왕조가 만든 토지대장이 바로 양안이라 하는데 그 양안하고 그리고 일제가 만든 토지대장하고를 비교하는 연구를 1980년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충청남도 영기군 오늘날 행정 중심지가 들어있는 그 지역에 영기군 서면, 남면 일대에 토지대장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영기군청에 한 일주일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천군,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군, 전라도의 구례, 담양 일대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잘 알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1992년에 이 국사 교과서를 읽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만든 것이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입니다. 그건 지금 전국에 어디 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도 그것이 정중하게 보관되어 있고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한국경제신문사는 중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번지가 463번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 중림동 463번지라는 번지는 토지조사 사업 때 부과된 거예요. 전국의 모든 토지, 더구나 임야도 모든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와 산지에 지분이 붙어 있는 것은 토지조사 때 그렇게 붙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1910만 필지의 토지가 있었는데요. 그 10만 필지의 토지를 부산 초량항을 청량의 원점으로 해서 저 한경북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삼각정으로 연결을 하면서 전국을 세밀하게 청량을 하고 2000분의 1 지적도를 그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토지조사사업이고 그 자료를 우리가 지금도 잘 각 군청에 민원실에 가면 토지과가 있는데 그 토지과의 창고에 그리고 법원의 등기소에 그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들춰보면은 전국 토지의 40%가 일제에서 강제로 빼앗긴지 안 빼앗긴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그런 토지 대장과 지적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금방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역사를 그렇게 기술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일 전쟁 이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해서 토지를 매매하고 개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이 강하구 지역, 그 연안 저습 지역입니다. 이 검강하구, 만경강하구, 동진강하구, 좀 내려가면은 영산강하구, 그 다음에는 섬진강하구, 낙동강하구, 북쪽으로 올라가면 재령강하구, 대동강하구, 청천강하구, 이런 바닷가 강하구 지역, 저습 지역에, 그죠? 저습 지역에 대규모 간척 공사를 하거나 또는 저수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일본인의 그 농장들이 그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 지역의 토지대장을 보면 아마 40%가 일본인의 토지 소유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일반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는 이미 다 잘 개간되어 있는 것이고 조선인의 어떤 농지 소유가 확고하게 성립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농장주들의 토지 소유가 전 논 면적의 수전 면적에 있어서 약 한 10%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강하구 연안 지역에 그 일본인들의 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40%, 전 농지의 40% 아마 이건 대단히 엄중한 사실이고, 근데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토지대장의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이런 서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이 들고 해서 1993년에 국사교과서가 농지의 40%를 청독부가 빼앗아서 일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써서 학술지 투고를 했더니 또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이런 논문을 우리 학술지에 실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건 어떻게 일제를 이렇게 미화를 할 수 있느냐. 우여곡절 끝에 실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역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이야기를 하면요. 국유지가 전국에 한 12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총 경지 논밭을 포함해서 총 경지 면적이 480만 정보입니다. 480만 정보 가운데서 구례 왕실이 소유하던 땅을 중심으로 해서 12만 정보의 약 그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 2.5%죠. 근데 이 2.5%의 그 국유지가 1910년부터 토지조사업이 끝날 때까지 1918년까지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그 신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달리 약 12만 정보 가운데 7만 정보가 민유지로 지급이 됩니다. 이 농민들이 이걸 민유지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민유지다라고 주장할 때 일전에 심사를 해서 농민들이 제시하는 그 합당한 문서나 근거가 있으면 그 민유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5만 정보는 이제 그대로 국유지로 사로잡혔죠. 근데 왜 12만 정보는 여전히 토지조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12만 정보냐? 그거는 세부 청량에 의해서 국유지 면적이 청량액으로 당초 청량을 하기 전에 대책으로 추정했던 12만 정보가 세부 청량의 결과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약 한 7만 정보가 새롭게 조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2만 정보가 조금 넘었던 겁니다만, 그것마저 1924년에 그 국유지를 경작하고 있던 조선인 소장농민에게 그 영고 소장농에게 다 분할을 해버립니다. 분할을 해버려서 이 교과서가에 나온 대로 동척에 넘긴다든가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1924년이 되면은 국유지는 없어진다. 국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차라리 영고 소장농들에게 그것을 그 헐값으로 분할을 하고, 그죠? 법정 가격으로 분할을 하고 했던 것이 그 조선 총독부의 농지 정책이었다. 초창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올 그런 계획을, 동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일본 자본주의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는 통에 일본에서도 노동력, 조선으로 이민 갈 농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또 먼저 선발대로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농지는 이미 잘 개간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이 추가로 이렇게 침투할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 일본인의 그 농업 이민 정책은 실패합니다. 이미 진작부터 실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총독부는 토지조사업이 끝난 다음에 약 12만 정부의 국유지를 전부 다 조기적으로 조선 농민에게 분할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교과서의 서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이죠. 또 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 농민들이 전혀 권리의식이 없고 신고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매하고 순박한 가운데 일제가 신고를 요구하니까 대응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토지를 빼앗겼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18, 19세기 기록들을 보면은 많은 소유권 분쟁, 군현의 수령 앞에 제기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그 재판이 있어요. 그 재판 기록들을 보면은 토지는 인지 명맥이야, 토지는 사람의 목숨줄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산이라는 건 사람의 목숨줄과 같은 것이에요. 1910년대에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토지 재산이 뭔지도 몰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고가 뭔지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는 3년에 한 번씩 농민들에게 호적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중국에는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처럼 10년에 한 번씩 해도 좋을 것을 조선 왕조는 그 독특한 어떤 신분 정책에 입각해서 3년에 한 번씩 500년간 농민들로 하여금 호적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의 그 농촌에 유명한 방가에 가면은 3년에 한 번씩 그 신고한 그 호구 단자라 하는데, 그것이 수십 통이 그냥
남아 전하는 그런 집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선 농민만큼 신고에 시달려 본 적 농민이 없을 거예요. 그런 농민들을 두고 신고가 뭔지도 몰라서 기한을 놓쳤다. 대량의 무신고지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알고 항의를 하다가 이 총살을 당했다. 이 조정래 씨 이것은 정말로 악의적인 서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죽일 때는 재판에 의해서 3심에 의해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 1910년대에는 연간 50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주재소, 지방 주재소의 파출소가 적격 자기 능력으로 이 사람을 총살형에 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한 야만의 시대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그 야만의 시대에 그죠? 폭력과 그죠? 총칼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권리의식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신고도 뭔지 모르는 그 우매한 농민들로 우리 조선인들을 그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또 몇 사람이 한가를 하면은 이렇게 총살을 하고 마을에 죄 없는 사람이 나무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주변에 뚝 둘러서서 보고만 있는 이런 완전히 무권리의 노예적인 존재로 결과적으로 조선을 무기력한 어떤 노예적 존재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 조정래 씨는 일본인의 어떤 야만성을 어떤 지적할 목적으로 묘사할 목적으로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 농민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미개 지역에 말이죠. 어떤 원주민과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수준으로 이것을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지난 50년간 이루어져 왔다. 제가 대학 강의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교육이 되면은 교육을 하는 역사 교사도 울고 듣는 학생도 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분노의 눈물로 지난 50년간 한국인들을 반일 민족주의의 탈레반으로 교육해 온 것이 역사 교육의 실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쌀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제로 쌀을 뺏어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저는 일제의 조선 통치를 흔히 그 경제학 맨슈와 올슨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 지배 권력의 행위를 그 정주형과 유량형의 그 도적으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가 좋아서 자주 일본의 조선 통치를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유량형 도적, 산에 사는 산적들은 마을을 습격을 하죠. 경제를 피폐시킵니다. 최악의 정치는 이 유량형 도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주형 도적은 어느 마을을 장기적으로 그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평화를 선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업에 종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마을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를 해줘서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도둑질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정치란 것은 정주형의 도적이다. 그런 이야기로 그 맨슈와 올슨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일제 조선 통치는 바로 이 정주형의 도적과 같은 것입니다. 한반도를 그의 영원한 영토로 병합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인간들을 그의 신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창한 도적줄 심보로서 유랑형 도적이 아닙니다. 쌀이나 토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를 확립시키고 일본과 동일한 어떤 그 시장제도, 형법제도, 민법제도를 만들어내고 일본과 동일한 사회간접자본을 시설을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복속시키고 나아가서 한국인들의 영혼을 일본으로 동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거창한 정주영의 도적의 플랜이 프로젝트가 바로 식민지 일제 지배의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은 건대라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토지나 빼앗고 식량이나 빼앗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일제의 통치를 그렇게 유량형 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서술한 사람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밖에 강박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 일제 조선 지배 역사를 그 전모와 본질을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쌀의 수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일본인 지주들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인 농장주들이 생산한 쌀이 전부 일본으로 수탈되었습니다. 그럼 총독부는 일본인 농장주들을 수탈한 것입니까? 아까 그 수탈량이라는 통계 자체는 전부 일본으로 그 쌀의 수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쌀의 수출의 3분의 1 내지 상당 부분의 일본인 농장주들이 의한 것이, 일본인 농장주들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일본으로 쌀을 수탈당해서 이렇게 일본으로 쌀이 넘어간 것입니다. 식민지기에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기구를 통한 어떤 수출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또 몇 군데 텔레비전에서도 또 난리를 치고, 최근에도 뭐 몇 달 전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주요 방송국에서 연출이 되었는데, 식민지기에 한국과 일본을 잘 통합한 어떤 시장이 성립했다. 이 사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실려 있는 이 반출을 되고 있는 이 쌀은 군산에서 성립한 미국 거래소를 통해서 그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라는 이 상품 거래소에서 어떤 그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선물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쌀을 수출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공급자가 다수가 있고 또 계절적인 변동이 심해서 또 연간 변동이 심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쌀을 생산한 지주들이 쌀을 선물로 내다 팝니다. 그 선물을 사는 그 미국 수출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활발한 선물 거래가 일어나서 가격이 결정되어가지고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어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연한 어떤 이 현실을 두고 이것을 쌀을 그저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진데, 이 서술자들이 근대적 시장 경제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사를 쓰고 지난 50년간 교육을 해왔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반일 민족주의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그와 같은 역사의식의 굴레와 덫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그 정면에서 그 진실을 직시를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식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40%의 수탈 문제를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